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AI 인프라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죠. 코이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요즘 AI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중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AI 혁명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반, 그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성장세는 정말 무섭죠. 근데 또 동시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재정적인 위험 요인도 있다.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양날의 검 같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코어이브가 AI 시대에 정말 큰 기회를 잡으려고 아주 야심차게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기술적인 리더십,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 화려한 성장 이면에 있는 재무 건전성 문제를 좀 더 파고들고 싶어요. 특히 그 막대한 자본 지출, 그러니까 투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하고요. 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텐데 여기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속 가능성 측면을 좀 더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 코어이브가 이 AI 인프라 시장의 새로운 강자, 지배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성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릴 위험은 없는지. 네,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먼저 코어이브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설립됐으니까 사실 업력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은 비교적 젊은 기업입니다. 네, 맞아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근데 이 회사가 AI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특히 GPU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특화하면서 정말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렇죠. GPU 클라우드 하면 요즘 코어위브 이름이 자주 나오니까요. 원래 시작은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초기에는 아틀란틱 크립토라고 해서 암호화폐 채굴 회사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비트코인 같은 거 채굴하던. 네. 그러다가 2019년에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는데 이게 아주 성공적인 피벗, 그러니까 사업 전환이 된 거죠. 시기적절하게 잘 바꾼 거네요,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은 역시 AI 개발이나 고성능 컴퓨팅, HPC라고 부르죠. 여기에 최적화된 GPU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GPU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AI 학습시키려면. 맞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GPU 있잖아요. 뭐 H100라든가 아니면 이제 곧 나올 GB200 NVL72 같은 거. 이런 최첨단 칩들을 가장 먼저 도입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아, 엔비디아랑 관계가 아주 긴밀한가 보네요. 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하드웨어만 빨리 가져와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인 차별점도 강조하더라고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 관리 소프트웨어, 이걸 코어이브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걸 사용하고요. 또 쿠버네티스 기반의 베어메탈 아키텍처를 쓴다고 해요. 베어메탈이요? 그게 뭔가요? 좀 생소한데. 쉽게 말하면 가상화 과정에서 생기는 성능 저하, 이걸 오버헤드라고 하는데 이걸 최소화해서 GPU 본연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 단계 없이 하드웨어 성능을 거의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AI 작업처럼 성능이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이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확실히 기술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인프라 규모도 계속 키우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를 32개까지 늘리고 GP도 약 25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5만 개요? 와, 엄청난 규모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2025년부터는 모든 데이터 센터에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해요. 액체 냉각이요? 컴퓨터를 물로 식힌다는 건가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앞으로 AI 모델이 더 복잡해지고 GPU가 더 많은 열을 내뿜게 될 텐데 여기에 대비 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냉각 성능도 높이려는 거죠. 미래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기술력이나 발빠른 시장 대응, 인프라 확장 계획 같은 건 확실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비즈니스 모델이요?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회사의 수익 구조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의 거의 대부분 96% 정도가 2년에서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에서 나온다고 해요. 네,
장기 계약 비중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소위 테이크 오 페이 방식이라고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한 GPU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코어위브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서로 윈윈인 구조네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하려면 코어위브가 먼저 엄청난 돈을 들여서 GPU나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를 확보해야 해요. 그렇죠. 먼저 투자를 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네. 고객한테 선불금을 일부 받기는 하지만 그걸론 부족하니까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GPU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GPU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는군요. 네. 그렇게 돈을 마련해서 GPU 사고 인프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별로 요금을 청구하는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처음에 받은 선물금은 크레딧 형태로 차감해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사업 모델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나중에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격 경쟁력은 있어요. AWS나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기존의 거대 클라우드 업체들,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죠. 이들보다 GPU 사용료를 저렴하게 제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타트업이나 비용에 민감한 기업들이 코어위브를 많이 찾는군요. 네, 그게 주요 유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요 파트너십이나 계약 규모를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해요. 오픈 AI하고 5년간 약 12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11억 달러요? 와.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외에도 IBM, 메타, 구글의 알파벳 같은 회사들도 고객사 또는 파트너로 언급되고요.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다 몰려있네요. 이건 뭐 강력한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특정 대형 고객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저 계약들 중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클 수 있으니까요.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합 병행보도 주목할 만한데요. 웨이츠 앤 바이어시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네, 그 소식 들었습니다. AI 개발 플랫폼 회사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걸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개발 도구까지 통합해서 제공하려는 거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간의 시너지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데이터 센터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데이터 센터 회사를 직접 인수한다고요? 네, 이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소유함으로써 공급망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임대해서 썼는데 직접 소유로 가는 거죠.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는 긍정적인 움직임 같은데요. 네, 전략적으로는 다 일리가 있는 움직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수 후 통합 과정, 이걸 PMI,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비용이 발생할 위험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인수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긴 인수 자체가 끝이 아니죠. 잘 융합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성장과 확장 이면에는 여전히 손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매출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그만큼 데이터 센터 짓고 비싼 GPU 사들이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은 하는데 돈은 아직 못 벌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히는 벌고는 있지만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아직은. 자, 그러면 지난 분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성적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 반응도 꽤나 엇갈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아요.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랐죠. 일단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 매출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9억 8,163만 2천 달러였어요. 거의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네, 10억 달러면 정말 큰 숫자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420%나 증가한 겁니다. 시장 예상치가 한 8억 6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매출만 보면 정말 대단한 성장이긴 하네요. 그리고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수익성 지표도 좋아졌어요. 물론 조정된 기준이긴 하지만요. 조정 EBITDA라고 하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
이게 6억 61만 3,1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0% 증가했습니다. 조정 EBITDA도 많이 늘었군요. 네.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도 1억 6,263만 4천 달러로 무려 550%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핵심 사업 자체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조정된 지표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단에서 이익이 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의 미래 매출에 대한 가시성, 이게 아주 확보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수주 잔고, 백글로그가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무려 259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259억 달러요? 와, 아까 말씀하신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약 같은 게 다 포함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147억 달러는 RPO,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그러니까 이미 계약상 확정된 미래 매출이고요. 나머지 112억 달러는 추가로 약정된 고객 계약이라고 해요. 특히 아까 언급된 오픈 AI와의 계약 규모가 112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 계약이 수주 잔고에 정말 큰 기여를 한 거죠. 그 오픈 AI 계약이 정말 크긴 크네요. 앞으로 몇 년간 먹거리는 확실히 확보한 셈이군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리더십도 계속 입증하고 있어요. MLPerf라고 머신러닝 성능 측정하는 유명한 벤치마크가 있거든요. 여기서 엔비디아의 GB200 칩을 사용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하고요. 아, 성능 면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보여준 거군요. 네, 또 세미아날리시스라는 분석 기관에서 하는 클러스터 성능 평가, 클러스터 맥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도 하고요. 기술력은 확실히 인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인 우위는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플랫폼 자체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1분기에도 코어 위브 AI 오브젝트 스토리지, 줄여서 CIOS라는 새로운 저장 솔루션도 내놨고요. GB200 인스턴스 지원도 시작했고 필요할 때 클러스터 규모를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는 온디맨드 스케일링 기능 같은 것도 추가했고요. 플랫폼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죠. 네, 신기술 도입이나 기능 개선도 꾸준히 하고 있군요. CEO인 마이클 인트레이터 발언을 보면 2025년을 아주 강력하게 시작했고 IPO 성공, 오픈 AI 계약 체결, 웨이스 앤 바이에스 인수 등 여러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이야기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세, 조정지표 개선, 엄청난 수주 잔고, 기술력 입증까지.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실 차례군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화려한 성장 지표들, 특히 조정된 수익성 지표 말고요. 그냥 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갭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객 기준 순손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분기에 코어 위브는 3억 1,464만 1,000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억 달러가 넘는 손실.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전년 동기 손실액 1억 2,924만 8,000달러였거든요. 이거랑 비교하면 손실 규모가 오히려 143%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흑자 전환은커녕 손실폭이 더 커졌다는 거네요. 네, 주당 순손실, EPS라고 하죠. 이것도 마이너스 1.4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IPO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기반 보상 비용, 이게 한 1억 7,7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영향이 크긴 했어요. 아,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다. 네, 그 부분을 감안해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비용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용 구조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영업비용 증가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분기 총 영업비용이 10억 9천만이 1,000달러였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487%요? 와. 아까 매출 증가율이 420%라고 하셨죠? 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확실히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네요. 비용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반응도 좀 혼재됐던 겁니다. 발표 직후에는 잠깐 오르는가 싶더니 장외 거래에서는 하락세로 반전했어요. CNBC 보도를 보면 약 5% 정도 하락했다고 나왔고요. 아, 저는 인베스팅닷컴에서 2.7% 상승 마감했다고 봤는데 정부 출처에 따라 좀 다르긴 했나 보네요. 네, 그만큼 시장의 해석이 엇갈렸다는 방증이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O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엄청났잖아요. 맞아요. 3월에 상장하고 나서 5월에 갑자기 급등했다가 6월에는 뭐 300% 이상 올랐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랬다가 또 최근에는 고점 대비 3분의 1 이상 하락하기도 하고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탔죠. 이게 결국 이 회사의 기업 가치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 확신을 못하고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니까요. 애널리스트들의 반응도 비슷해요.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모펜네이슨슨의 닉 델 데오 애널리스트는 매출은 좋은데 예상보다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가 너무 높아서 투자자들을 불안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역시 캐펙스가 문제군요. 도이체방크의 브래드 젤릭은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 매출 성장은 좋지만 이 초고속 성장을 위한 투자가 결국 비용 증가와 순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성장과 비용 증가의 딜레마네요. 모건 스탠리의 키스 와이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늘어나는 자본 지출이 앞으로 현금 흐름이나 순부채 수준에 부담을 줄 거라고 경고했고요. 다들 공통적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네요. 네. 특히 주가가 급등했던 5월 14일, 15일 그 즈음의 주가 데이터를 보면 변동성이 정말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에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면 예를 들어 시가가 얼마였는데 장중에 얼마까지 올랐다가 결국 얼마로 마감했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언급, 이런 급등락 자체가 투자자들의 기대와 불안 심리가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정말 빛과 그림자가 뚜렷했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8월 12일 장마감 후에 발표될 예정인 2025년 2분기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일단 2분기 매출 예상치 컨센서스를 보면 10억 8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10억 8천만 달러면 1분기 실적 약 9억 8천만 달러보다도 더 성장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을 또다시 넘어서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17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매출 예상치를 무려 11번이나 상향 조정했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거죠. 매출 기대치는 확실히 높아졌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시한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49억 달러에서 51억 달러 사이를 제시했거든요. 49억에서 51억 달러. 작년 매출이 얼마였죠? 작년 매출이 10억 달러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거의 360% 이상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와, 정말 엄청난 성장 목표네요. 이게 가능할까요?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규모 장기 계약들이 이걸 뒷받침해 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 동력입니다. 수요와 계약이 뒷받침된다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조정된 기준이긴 하지만 수익성도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2분기 조정 영업이익 예상치가 1억 4천만 달러에서 1억 7천만 달러 사이로 나오는데 1분기가 1억 6천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 영업이익은 유지되거나 약간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래를 위한 투자들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액체 냉각 시스템을 모든 데이터 센터에 도입하는 거, 이건 앞으로 더 고성능, 고밀도 GPU 환경에 대비하는 중요한 움직임이고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액체 냉각이 보편화되면 확실히 경쟁력이 생기겠네요. 코어 사이언티픽 인수 효과도 이제 슬슬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소유하게 되면서 공급망도 더 안정화되고 운영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겠죠.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요? 그리고 웨이츠 앤 바이어스트 인수 시너지도 본격화될 겁니다. 코어위브의 인프라 관리 도구인 미션 컨트롤의 웨이츠 앤 바이어스 플랫폼을 통합하고 WMB 인퍼런스 같은 새로운 A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도 출시하면서 AI 개발 워크플로우 전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강력한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게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를 보장해 줄 거란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네, 확실히 성장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고 기대할 만한 요소들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리고 앞으로 코이브를 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부분들을 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어떤 위험 요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장 먼저 아까 조정 영업이익은 긍정적으로 보셨지만 주당 순이익 EPS 전망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EPS요? 아까 1분기에도 손실이었죠. 네, 2분기 EPS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0.20달러입니다. 1분기 EPS가 마이너스 1.40달러였으니까 손실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라는 거죠. 네, 마이너스 20센트면 여전히 손실이네요. 더 중요한 건 지난 3개월 동안 2분기 EPS 예상치는 단 한 번도 상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12번이나 하향 조정됐어요. 아, 매출 예상치는 계속 올라갔는데 EPS 예상치는 계속 내려갔다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성은 오히려 시장 기대치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신호 같은데요? 그리고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 케이펙스입니다. 또 케이펙스 얘기군요. 얼마나 예상되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2분기 케이펙스만 해도 3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만 32억 달러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제시한 2025년 연간 케이펙스 가이던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 사이입니다. 200억에서 230억 달러. 아까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5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셨죠? 네. 연간 예상 매출의 4배가 넘는 돈을 투자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요? 그렇죠. 물론 이 막대한 투자가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정말 심각한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을 다 어디서 조달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자체 현금으로만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래서 결국 또 빚을 내거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2025년 3월 기준으로 총 부채가 87억 2천만 달러에 달해요. 부채가 벌써 87억 달러? 그리고 1분기에 이자 비용만 해도 2억 6,38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게 순손실을 치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그런데 앞으로 케이펙스 때문에 부채가 더 늘어나면 이자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 비용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경쟁 환경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경쟁이요? 지금은 그래도 엔비디아 칩 선점 효과 같은 걸로 좀 앞서 나가는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죠.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GPU 인프라를 구축한 덕분에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쵸. 그 거대 기업들도 AI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죠. 네,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만약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본격적으로 GPU 클라우드 경쟁에 뛰어들거나 혹은 자체 칩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코어웨이브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적 우위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확실히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액체 냉각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전면 도입하고 또 인수한 회사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이 모든 계획들이 과연 차질 없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을까요? 중간에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긴 계획대로 다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너무 공격적인 확장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단순히 매출이나 조정 이익 숫자뿐만 아니라 이 캐펙스 규모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부채 수준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쟁 환경에 대한 회사의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 많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어 2부는 마치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가장 먼저 용감하게 올라탄 서퍼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서퍼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라는 최고의 서핑보드를 가장 먼저 확보해서 파도를 타고 있고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한 파도, 빅테크 기업과 함께 장기 계약이라는 밧줄로 연결되어 폭발적인 속도, 매출 성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츠 앤 바이오시스 같은 장비, 인수 기업을 추가로 장착하면서 기술 생태계를 확장하고 AI 인프라 시장의 챔피언이 되려는 야심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퍼가 너무 무거운 장비, 자본 지출과 부채를 짊어지고 위험하게 파도를 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아, 그 무거운 장비 때문에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천문학적인 투자 때문에 발생하는 상당한 순손실과 계속 늘어나는 부채 부담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WS, 구글 같은 더 크고 노련한 서퍼들, 경쟁사가 같은 파도에 뛰어들 텐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코웨이브가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현재의 유리한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은 확실하지만 그 성장이 지속 가능하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양면을 다 봐야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이 코어위브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본 콘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는 AI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